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귀신 보는 현감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때는 조선, 한 고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해 왔다. 그 전에 현감들은 대부분 임기를 못 채우고 죽거나 그만두었다. 마을 사람들과 관아 관리들은 신임 현감의 행차에 마중 나왔다. 그러나 축하 분위기보다는 안타까움과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까운 인물이 또 죽겠구먼. 그러게 말이야, 이번엔 얼마나 버틸지. 말 조심하게, 오늘이 임명날인데 그런 소리들을 하면 쓰나. 현감은 도착하여 공무를 보니 어느덧 저녁이 다 되었다. 그러자 6방 관리 부장급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현감에게 별도의 건물에 묵을 것을 권했다. 아니, 마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관아에 안 묵고 다른 데 가라니. 아무도 대답이 없자 보다 못한 이방이, 여기는 귀신이 나타나서 마을 사람과 관아의 관리들을 해코지합니다. 벌써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현감은 단언 어조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귀신이 어딨나 이 세상에. 그리고 설령 귀신이라 한들 사람을 해하는 귀신이라면 응당 잡아 죄를 물어야지. 현감은 관아에 있겠다며 고집을 부리자 관리들은 혀를 내두르며 서둘러 퇴근하였다. 밤이 되고 하늘엔 달이 떴다. 현감은 하품을 하고 책을 덮으려는 찰나 촛불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바로 소름 끼치는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 머리가 긴 여성이 앉아 있었다. 현감은 놀랬으나 이내 벼락과 같은 호통소리로,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느냐, 누구인가. 검을 빼들고 그 귀신을 잡으려 했다. 그 귀신은 서둘러 도망갔고 현감은 쫓았으나 귀신이 너무 빨라 몇 걸음도 못 쫓고 놓쳤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관리들이 현감이 묵는 숙소방 문 앞에 서로 눈치를 보며 티격태격한다. 저번엔 내가 시체 치웠으니까 자네가 하게. 무슨 소리, 난 사양하겠네. 나는 비위가 약해서. 온 관리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로에게 밀었다. 보다 못한 형방이, 저리 비켜, 내가 하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현감이 눈을 부릅뜬 채 똑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다. 모든 관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뒷걸음치자 현감이 호통쳤다. 배고프다, 어서 아침밥 내어오너라. 다시 저녁이 되었고 관리들은 서둘러 도망가듯 퇴근하였다. 현감은 어제 읽던 책을 마저 읽고 있었다. 그런데 밖에서 키우던 개가 자꾸 짖자 현감은 밖에 나갔다. 개는 주인이 오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담장 위를 보고 짖고 있었다. 현감은 속으로 강아지 눈에는 귀신이 보인다던데 하고 담장을 보는 순간 얼굴은 주먹을 여러 개 붙여놓은 듯하고 사방에는 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입은 귀 가까이 찢어진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귀신이 있었다. 현감은 그 귀신을 향해, 내 이놈, 어제 놓친 귀신 대신 내 놈을 붙잡아 분풀이해야겠다. 얌전히 있거라. 순간 귀신은 괴상한 소리와 함께 도망가려 하였다. 이번에야말로 현감은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렸으나 마을의 우물 근처에서 귀신을 놓치게 된다. 그날 자정이 훨씬 지난 밤, 개똥이 자다가 이상한 기척을 느껴 일어나 보니 천장에는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다. 개똥이는 뭐지, 정말 희한하게 생겼네 뭐야 하고 건드리자 아까 현감에게 쫓긴 그 귀신이 입을 쩍 벌리고 개똥이를 보았다. 순이는 자다가 남동생이 잘 자나 싶어 옆자리를 보았으나 남동생은 이불에 파묻혀 자고 있었다. 얘는 숨 막혀 죽으려고 얼굴까지 이불에 파묻고, 순이가 이불을 내리자 남동생 대신 눈, 코, 입이 없는 얼굴만 있는 몽달 귀신이 툭 튀어나왔다. 옆집의 비명 소리를 들은 김서방은 잠에서 깼다. 무의식적으로 아내를 확인했으나 아내가 옆자리에 없어 더듬더듬 찾다가 보니 문 앞에 웅크려 앉아있는 아내가 있었다. 아니, 임자 자다 말고 뭐하시오. 머리까지 풀어헤치고.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현감에게 첫날 밤에 쫓긴 처녀 귀신이었다. 다음날 아침 이방이, 사또 큰일 났습니다. 간밤에 백성이 3명이나 화를 입었습니다. 현감은 노기를 띠면서 관리들에게, 당장 사령 지금의 경찰들과 거동 가능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서 마을 우물가로 집합하게 하라. 잠시 후 마을 사람들과 관리들 그리고 현감이 우물 앞에 모였다. 간밤에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뭔 일인가 싶어 웅성거렸다. 현감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생업에 바쁜데 내가 모이라 한 것은 귀신들의 행패가 심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위해 모이라 하였소. 내가 조사해보니 귀신들의 소굴은 여기 이 우물이요. 그러니 이 우물을 없애버리면
귀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러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나서며 사또나리 이 우물은 마을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물이고 우물이 잘못되면 이 마을에 큰 화를 입습니다. 다른 백성들도 이구동성으로 거들며 현감을 만류했다. 그러나 현감은 내가 보기에는 이 우물 때문에 그대들이 화를 입는 게 틀림없소. 그러니 내 결정엔 변함이 없소. 여봐라 당장 사람들과 마을 젊은이들은 이 우물을 지체 없이 메우도록 하라. 그렇게 우물은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표정이 어두워진 채로 돌아갔다. 그날 밤부터 우물에서 들려오는 듯한 귀신들의 소름 끼치는 절규 소리가 사흘 동안 계속되어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채 문을 잠그고 일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귀신들의 소리는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귀신들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마을은 평화로워졌으며 더는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다. 현감의 선한 정치 아래 백성들은 안심하고 잘 살았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하얀 고양이. 어느 마을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있었다. 할머니와 그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장터에서 생선을 사서 아내와 요리하였다. 밥상에는 맛있는 생선 고기 반찬이 이내 올려졌다. 그런데 냄새를 맡은 흰색 고양이가 생선을 그 사이에 뜯어먹으려 하고 있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은 이놈의 고양이가 어딜 감히 어머니에게 올릴 귀한 고기 반찬을 몽둥이로 고양이의 머리통을 때렸다. 몽둥이를 세게 맞은 흰 고양이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내며 달아났다. 몇 년 뒤 손자는 무럭무럭 자랐지만 아들의 효성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할머니는 죽기 직전 아들에게 알 수 없는 유언을 남겼다. 고양이 고목나무를 조심하거라 하고 힘겹게 말하고 이내 숨을 거두었다. 아들 부부는 슬픔에 빠지고 마을 사람들과 장례를 치렀다. 몇 달 뒤 손자는 마을의 고목나무를 타고 놀다가 떨어져 즉사했다. 분명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튼튼한 고목나무이고 높이도 낮아 떨어지더라도 괜찮은 높이였다. 아들 부부는 손자를 품에 안은 채 오열했다. 그런데 손자의 얼굴에는 짐승이 핥힌 것 같은 상처가 나 있었다. 손자의 장례식 날 충격을 받은 아들은 이내 분노로 바뀌어 집에서 도끼를 챙긴 채 식장을 뛰쳐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상주가 자리를 벗어나면 되겠냐며 말렸다. 아들은 이미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다. 황소 같은 힘으로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달려간 곳은 고목나무 앞. 아들은 분노에 괴성을 지르며 도끼로 고목나무를 찢기 시작했다. 마을의 할아버지들이 대대로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한 나무라고 말렸으나 아들의 귀에는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놈의 나무만 없었다면 나의 아들은 살 수가 있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쳤을 텐데 아들은 그새 그 큰 고목나무에 밑동을 베어버렸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아들 특히 아들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고목나무 밑동에는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는 흰 고양이가 눈을 부릅뜬 채 웅크린 자세로 죽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미신을 믿는 엄마. 어릴 적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불려오라고 불렀다. 이유는 걸음마, 말, 소변 보기 등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빨라서였다. 그리고 뭔가 영악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몰라서인지 불려오 저거 사람 아니다. 오래 못 산다 이런 말도 종종 들었다고 한다. 물론 나는 기억 안 나지만 여차저차 큰 탈 없이 남들 크는 것처럼 지내다가 내가 6살 되던 해였다. 이사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 이후는 흔히 볼 수 있는 병원 가서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레퍼토리. 맥도 짚히지 않는다고 그랬었단다. 그리고 이사 가기 전날 밤부터 열이 심하게 나서 부모님께선 잠도 못 주무시고 간호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내 눈알이 뒤집어지고 사지가 뒤틀리고 밤새 난리가 났었나봐. 그날이 지나고 이사는 갔다. 그 후에 외할머니께서 점집에 한번 가보라고 하신 거다. 원래 엄마는 미신 같은 걸 믿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지경이니 속는 셈 치고 갔었다고 한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이사 가는 게 싫어서 뭔 귀신이 나를 괴롭혔다나? 그런데 정말 이사 가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멀쩡해진 거지. 그리고 몇 년 안 지나서 우리 집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다. 엄마는 설마 하는 마음에 또 점을 보러 가셨다. A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괜찮을까를 물어보셨는데 우리 가족 전부 이사 가면 잘 풀릴 거다. 그런데 딸내미가 좋지 않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은 거다. 그때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미리 옮긴 상황이라 안 갈 수도 없고 예정대로 이사를 가게 됐다.
장사는 그전부터 하고 계셨고 늘 장거리 출퇴근을 하셨는데 나랑 동생은 거의 엄마를 따라 그 지역에 갔었다. 학원도 가게 옆에 다니고 있었고 친구들도 바로 사귀고 예전처럼 아프거나 하는 징후도 없었는데 괜히 점을 봐서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생각하셨다. 그런데 이사 당일에 일이 난 거다. 아빠는 이사 준비를 하고 엄마는 가게를 쉴 수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가게에 갔다. 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놀이터에 놀러 갔다. 내가 어릴 땐 놀이터 근에 엉덩이 부분이 쇠로 돼 있었다. 납작한 철판 같은 거에 천이 씌워져 있었다. 그네는 늘 인기가 많아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차례가 돼서 그네를 타는데 서서 타고 있었다. 내 뒤에서 기다리던 애가 갑자기 나를 밀어버린 거다. 난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고 뭐야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뒤로 갔던 그네가 앞으로 오면서 그대로 머리에 박힌 거다. 하나도 아프지는 않더라. 그냥 몸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얼굴 위로 피가 엄청나게 흘러내렸다. 아프진 않았지만 피를 보고 놀라서 엉엉 울었다. 손으로 머리를 누르고 친구들이 가게까지 데려다줬다. 내 몰골을 보고는 엄마, 직원분, 손님 할 거 없이 난리가 났다. 바로 응급실로 갔고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고 이마 바로 위를 6반을 꿰맸다. 아직도 흉터가 잘 보인다. 그 자리는 머리가 안 나거든. 그 뒤로 엄마는 미신을 믿게 되신 거다. 네 번째 이야기, 객귀. 무속, 민간 신앙에서 부르는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귀신보다 큰 개념이다. 보편적으로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뿐 아니라 물건에 깃든 혼이라든가 옛날 옛적에 죽어신의 반열에 올라선 그분들도 넓게는 귀신의 일종이다. 예컨대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착한 성주신도 귀신이여.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삼신할망도 넓게 보면 귀신이다.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엄청나게 종류가 많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객귀, 동자, 말명, 태귀, 물수비, 사자, 상문, 몽달 등이 있고 일반인이 내가 이 정도로 생각이 난다면 전문가들이 헤아리는 귀신들의 종류는 정말 가지가지 수백 가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흥미롭게 보는 건 역시 우리네 삶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즉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는 신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오늘은 객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정했다. 객귀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객사에서 떠돌이가 된 귀신이다. 사람이 제명에 죽지 않고 집 밖에서 죽는 게 객사다. 옛날로 치면 병에 걸려 바깥에서 죽거나 길을 가다 횡액을 당하거나 전쟁에서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식이 있겠다. 이들은 원치 않는 죽음을 맞게 된 만큼 흔히 말하는 원한이나 미련이 남아 올라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 원하는 게 제각각인 채로 죽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부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드는 편이다. 예를 들면 술 먹고 죽은 귀신이부터 8년간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내가 갑자기 술을 사 혼자 집에서 깐다던가 굶어 죽은 귀신이 붙어 비린 건 먹지도 못하는데 자꾸만 회를 사와 먹는다던가 성욕이 그리 크지 않은 내가 여자친구를 괴롭히게 만든다던가 성질 나쁜 귀신이 붙어 웃으며 넘어갈 일도 눈돌아가 누구 하나 잡을 만큼 화를 낸다던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통은 객귀는 아주 수가 많고 별로 해가 되지 않는 녀석이 많다. 물론 질이 아주 나빠 지랄 맞은 경험을 주는 녀석들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쉽게 털어내거나 할 수 있다. 객귀들 중 주의해야 할 녀석들은 나와 족보를 공유하다 객사한 객귀다. 조상 중 누군가라든지 친척의 친척이라든지 객사에서 우연이든 뭐든 나한테 붙어버리면 그게 바로 조상기다. 아주 많이 재수 없다. 잘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경우는 바로 어린아이가 객사한 경우인데 나이가 많이 어려 죽음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거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객귀들은 본인이 죽었다는 개념이 없어 집도 못 찾아가 원하는 것도 이것저것 오만 가지에 잘 털리지도 않는다. 흔히 만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길 잃고 골목에 서서 맨날 엄마 찾는 아기 귀신이 바로 이런 종류라 하겠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사 지내는 집이 있다면 알 수도 있는데 제사나 차례를 지낼 때 집 대문 밖에 물 한 대접, 밥 한 공기에 반찬 몇 가지나 대충 올려서 놔두고는 행사가 끝나면 그 음식은 손 대지 않고 버려버리는데 그게 객귀 먹고 가라고 대충 밖에 갖다 둔 거다. 우리 집에 들어오진 말고 밖에 차려줄 테니 먹고 고이 가라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떼어내야 하냐인데 그게 참 애매한 질문이다.
이 바닥에 성 붙은 귀신을 털어내는 것 또한 능력이며 귀신이 잘 안 붙는 체질 또한 능력이다. 예를 들어 철수는 조금만 독한 귀신이 붙어도 맥을 못 추고 그에 휘둘리다. 소금, 팥, 오곡, 나뭇가지의 풀 콤보를 다해야 털어낼까 말까 한 반면 영희는 타고난 기가 엄청 세거나 집에서 공들인 그런 것이 많아 입 밖으로 또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 한마디만 해도 휙 털리는 경우가 있다. 또한 본인이 타고난 줄이 각각 달라서인지는 몰라도 각자가 특히 더 타는 귀신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물수비에 예민한 철수에게 물수비가 세게 붙어 한여름에도 손발이 얼어붙을 듯 시리고 귀가 먹먹해지고 하지만 상문을 느낄 만큼은 예민하지 않아 촉 좋은 영희가 저 새끼 상문 붙었나 본데 싶은데도 본인은 일도 못 느끼고 난 괜찮은데 난 괜찮은 것 같은데 너한테 붙은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 함부로 누군가에게 어떤 걸 하세요라고 할 수 없는 건 나 역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워낙 잡기가 사랑하는 몸뚱이라 몇 가지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건 나의 경우이고 이런 일들에 대해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었다가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특이점이 일어날 경우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이다. 5번째 이야기, 야옹야옹. 운전병으로 제대해 본격적으로 운전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반떼 중고를 샀다. 대학생이었으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았고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녔다.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갑자기 낚시를 하러 가기로 했다.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데인데 좌대라고 먹고 잘 수 있는 배가 있다고 했다. 참고로 좌대는 수상 펜션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 시골의 저수지로 향했다. 참고로 충북의 한 저수지였다. 금요일 오후 수업이 끝나고 저녁 먹고 출발했다. 친구가 거의 다 왔다고 이제는 자기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해서 내비를 껐다. 그러다가 길가에 뭐가 비쳤다. 저건 뭐지? 고양이. 얼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분명히 쳤다. 당장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시체가 없었다. 하얀색 고양이였다. 길에 하얀색 고양이는 잘 안 돌아다니니까 확실히 기억한다. 핏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10분쯤 찾아보다가 다시 차에 탔다. 그런데 도로를 달리는데 도로 옆으로 뭔가가 보였다. 환장하는 줄 알았다. 아까 그 고양이, 하얀 고양이가 길 옆에서 저랑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다. 잘못 봤겠지 하고 그냥 계속 밟았다. 저수지에 도착해서는 좌대 타고 친구랑 술만 먹었다. 낚시는 뭐 뒷전이고 좌대 야외 테이블에서 라면 끓여서 소주 2병 먹고 낚싯대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수평선 너머로 육지가 보이는데 웬 빛이 보이는 거다. 처음에는 야광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내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랑 당장 낚시고 모고 집어치우고 좌대 안에 방으로 들어와서 텔레비전 켜고 소리 가장 크게 해놓고 불도 안 끄고 잤다. 서울 돌아갈 때는 일부러 아침 일찍 출발하고 신나는 노래만 틀어놓고 갔다. 그 후로 로드킬을 안 하게 조심하고 있다. 6번째 이야기, 선상의 망령. 태영호라는 거대한 선박은 장기간 어업을 하는 배였다. 선원만 수십 명이 되고 어획량은 어마어마했다. 어느 날 태영호는 장기간의 어업을 끝내고 항구에 정박한 뒤 고생한 선원들에게 선장 김성원은 휴식 시간을 주었다. 원래 이틀이지만 해양 일기예보에 강풍과 파도가 예상되어 하루를 더 주었다. 휴식 기간 동안 선장과 몇 명은 남아 다음 항해와 어업을 위해 남아있는 거대한 물 저장 탱크를 청소했다. 장기간 하는 어업이기에 전염병 방지나 식중독 예방 차원 즉 위생적 면에서 물은 필수 조건이었다. 즐거워진 선원들은 육지에 내려와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려고 보양식을 3355 사 먹으러 가거나 모아둔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이들도 있었다. 그중 선원 장정재는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만 여색이 심하고 여성편력이 심해 출항 때마다 애인이 바뀌곤 하였다. 큰 돈을 벌어도 클럽 같은 곳에 돈을 주로 썼다. 그래서 이미 선원들 사이에서는 생마라고 불리거나 기생오라비로 불리었다. 그러나 장정재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즐기면서 살자는 마인드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루하루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다. 휴가 이틀째 되는 날 장정재는 광란의 밤을 보내고 큰 물건이 담긴 자루로 보이는 것을 조용히 배에 왔다 갔다 하며 실어놓았다. 다음 날 날씨가 매우 좋아지고 일기예보도 틀리자 선장은 선원들에게 보너스를 더 줄 테니 오늘 출항하자며 설득했다. 원래 이틀짜리 휴가인데다가 보너스까지 준다니
선원들은 불만 없이 배에 전부 소집했다. 급하게 결정된 출항이기에 부선장 지휘하에 선원들 몇 명이 탑에 호스를 넣어 물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이내 물이 가득 찼다. 그렇게 짧기도 하고 긴 휴식 기간이 끝나자 선원들은 아쉬워하며 출항했다. 다시 망망대해에 나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어획 구역 바다에 도착할 때까지 선원들은 배에서 책을 읽거나 카드놀이를 하고 담배를 피우며 서로 친한 선원들과 잡담을 하였다. 어느새 밤이 되었다. 태영호의 기관사 박수연은 배에 야간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장정재의 선실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박수연은 선실 창문을 통해 장정재의 방을 엿보았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자 몇 명에게 둘러싸여 장정재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신음소리를 내었다. 저 새끼가 정신이 있나 없나. 아무리 그러고 선이 여자들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데리고 오다니. 일단 기관사는 내일 장정재를 추궁할 생각으로 그날 밤은 넘어갔다. 다음 날 아침 조업을 위해 장정재와 마주친 박수연은 장정재 너 이 새끼 하며 질책하려고 했다. 장정재는 어제 그 재미 때문에 기력이 빠졌는지 얼굴 안색이 안 좋은 듯했다. 그러나 장정재의 반응은 의외였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 너 자꾸 거짓말할래? 여자 데리고 왔잖아. 내가 어젯밤 봤어. 장정재는 오히려 박수연에게 화를 내며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하고 더 불끈 화를 내었다. 어이가 없는 박수연은 일도 시작됐고 선원들이 수군거리며 둘을 보자 여기까지 끝내기로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노렸다. 다음 날 밤 기관사 박수연은 선장 김성훈과 같이 장정재의 선실 출입문에 보이는 위치에 몰래 숨어 지켜보았다. 그렇게 40분이 지났을까? 장정재가 문을 열더니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물 저장 탱크 쪽으로 갔다. 선장과 기관사는 장정재의 뒤를 확실히 캐기 위해 따라잡으려 했지만 워낙 오픈된 장소라 원래 있던 위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장정재는 다시 선실로 돌아왔다. 여자들의 그림자 따위는 없었다. 자네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저 자식이 아무리 생마라도 그런 개념 없는 짓을 하겠나? 분명 제가 추궁한 것을 알고 오늘은 조심했을 겁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알겠네. 단 증거가 확실할 때까지는 의심도 추궁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네. 장기간 조업은 다들 신경들이 날카로워 그만큼 피곤하기도 하고 자네가 맡은 일도 충실해야지. 박수연은 수긍하고 선장과 헤어지고 자신의 기관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조수가 좋았는지 상당한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하루하루 선원들은 대박을 건지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유독 장정재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누가 부르면 자꾸 깜짝 놀라는 듯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박수연은 점차 심증에서 확신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박수연은 모처럼 장정재의 선실을 감시했다. 장정재는 자는 듯했으나 몇십 분 뒤 그의 괴로운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수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장정재의 선실로 조용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제발 하지마. 용서해줘. 박수연은 멈칫하며 창문을 통해 선실 안을 엿보았다. 여전히 장정재는 예쁜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잠꼬대처럼 말하는 듯했다. 근데 여자들의 얼굴이 이상했다. 무표정에 핏기가 없는 푸른 표정들이다. 박수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확실한 증거, 확보차 그 광경을 사진 찍었다. 다음 날 선장과 부선장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수연이 증거 제출을 위해 선장실로 찾아왔다. 선장과 부선장은 어제 기관사 박수연이 본 광경을 이야기하자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럼 그 광경의 사진은 찍었나? 부선장 황준철이 말했다. 기관사 박수연은 자신 있게 자신의 폰을 내밀며 어제 찍은 사진을 선장과 부선장 앞에 내줬다. 선장 김성원의 반응은 의외였다. 기관사 장정재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그렇지 악감정 있나? 사진에는 장정재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 말을 들은 박수연은 황급히 자신의 폰을 낚아채 사진을 보았다. 어제는 분명 여자들이 찍혀 있었다. 분명. 박수연은 갑자기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박수연은 이 어이없는 상황과 공포감에 어찌할 줄 몰라 있는데 선장실로 급하게 한 선원이 찾아왔다. 선장님, 요 근래 물에서 악취가 나고 머리카락이 자꾸 나옵니다. 벌써 여러 선원이 호소했어요. 부선장 황준철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래,
물탱크 청소는 선장님과 나와 몇 명이서 며칠 전에 했는데 그럴 리가. 선장 김성원은 무언가 생각하다가 직접 가서 물탱크를 확인해 봐야겠어. 모두 나와 함께 가세. 커다란 물탱크 앞에 일행이 도착했다. 부선장이 올라가 물탱크의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했다. 황준철이 놀라서 넘어질 뻔했다. 수압기 가져와. 탱크에 있는 물을 빼야 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물을 쓰지 말라고 전해. 선장 김성원도 올라가 봤다. 순간 구역질을 할 뻔했다. 물탱크 안에는 퉁퉁 부어있는 젊은 여자 시체 내구가 온몸에 푸른 빛을 띤 채 질식사에 숨져 있었다. 정신을 차린 선장은 부하 선원에게 당장 항해사와 조타수 보고 배를 육지로 돌리라고 전해. 이유는 묻지 말고. 무조건 내 명령이야. 그리고 부선장은 도착하자마자 물을 쓴 선원들은 병원부터 들리라고 전해주시오. 이유는 말하지 말고. 그렇게 선장과 기관사는 둘이서 물을 빼기 시작했다. 박수연은 탱크 안을 보자마자 구역질을 했다. 그런데 퉁퉁 부은 여자들의 얼굴이 익숙했다.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회항에 혼란에 빠졌다. 부선장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혼란을 수습하는 와중 배는 육지에 도착했다. 황준철의 지휘하에 배에 물을 쓴 사람들을 병원으로 인솔했다. 사실 거의 다 세수를 했으니 썼다. 그 혼란의 와중 한 사내가 자신의 선실에서 짐을 허둥지둥 꾸려 항구를 빠져나가려 했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나 장정재. 선장 김성원이 그 사내 장정재의 앞을 막았다. 장정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뒷걸음쳤다. 뒤에는 기관사 박수연이 길을 막았다. 선장은 휴식 이틀째 밤 장정재가 자루를 배에 들락날락하며 싫은 날 우연찮게 소변을 보러 나오다가 그 실루엣을 보았다. 그때는 그냥 일반 짐이겠거니 생각했다. 박수연과 함께 장정재를 감시한 밤 물탱크 쪽으로 간 날부터 장정재는 매일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 점을 선장은 이야기하며 장정재 너는 이틀째 밤 그날 클럽이나 바에서 본 여자들을 꼬셔 내가 묵는 숙소에 같이 놀자며 데리고 갔겠지. 그리고 술에 약을 탔거나 해서 손쉽게 여자들을 납치한 뒤 발각되기 쉽지 않은 장소. 우리 배 물탱크에 여자들을 감금시켰다. 이유는 간단하다. 너는 이 근방 활락가의 두목과 거래를 했겠지. 인신매매 대가로 큰 돈을 받기로. 당장 업자에게 데리고 가면 목격자도 많고 알리바이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일단 하루 정도 틈을 놓아 알리바이를 만들고 여자들을 넘길 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출항이 결정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부선장이 거기에 물을 넣어서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질식해서 죽었지. 자수해라. 늦지 않았어. 곧 경찰들이 올 거야. 장정재는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 사실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박 빚을 크게 진 데다가 그날 만난 타지 여자들도 경계심이 없길래 그만. 선장 김성원은 경멸과 안타까운 시선으로 넌 그날 이후부터 그 여자들이 귀신이 되어 나오는 악몽에 매일 시달렸다. 아마 기관사가 본 것도 귀신들이겠지. 박수연은 분노에 찬 채 선장의 추리를 듣다가 귀신이란 단어가 나오자 소름이 끼쳤다. 속보입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던 인신매매단 조직이 대대적으로 검거되었습니다. 납치된 여성들은 대부분 윤락가에서 일하거나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경찰 당국은 추가적 증거와 피해자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영호 사건의 인신매매 주범 장모 씨 28세는 경찰에 자수한 뒤 구속 수사되어 빠른 자백을 통해 인신매매 및 살인 방조죄로 기소 중입니다. 술집에서 이 속보를 지켜보던 선장 김성훈과 부선장 황준철, 기관사 박수연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미래가 창창한 젊은 놈이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그러게요. 역시 사람이 제일 무섭네요. 같이 일했다는 사실이 좀 소름이네요. 정제 고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자들은 오죽하겠나. 꽃다운 나이에 게다가 그 부모님들은. 그로부터 몇 달 뒤 청송교도소. 제발요. 교도관님. 매일 밤 그녀들이 나타난다고요. 제발 다른 곳으로 보내주던가 병원으로 보내주세요.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신규 공무원 임용된 교도관 이상천은 그 호소를 부르짖는 남자의 방으로 갔다. 이미 정식으로 보고서가 올라갔으니까 처리 중이야. 내일쯤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말이야. 너 같은 놈 수법을 알아. 심신미약으로 편한 데 가거나 감형받으려고. 유영철 같은 새끼도 교회 코스프레나 하고 다니고 조두수는 곧 출소된다지. 대한민국 참 범죄자들 살기 좋다 그지?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니 형님 진짜입니다.
정말 하루만이라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보내주세요. 누가 내 형님이야. 너 같은 놈은 안전한 곳에 가만히 숨쉬고 있으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낸 콩밥도 아깝다. 어휴 공무원 좋다는데 이 짓거리도 못 해먹겠다. 그 남자는 결국 정신 감정을 위해 전문 병원으로 당분간 이송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이상천도 사표를 내고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어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요즘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기에 밥과 반찬은 꼭 찾는다. 다들 맞벌이라 바쁘니 반찬 장사는 그럭저럭 잘 되었다. 게다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청년 반찬 가게라고 홍보도 꾸준히 하고 하니 단골들도 늘었다.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들어왔다. 이상천 반찬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다. 그는 선장 일을 은퇴하고 1년 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대한민국 인신매매단 사건 실화 소재로 소설가로 데뷔한 필명책 희망 아재로 활동하는 소설가였다. 이상천이 그것을 알게 된 계기는 따로 없었다.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그의 소설을 재밌게 읽은 덕분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가 되었다. 상천 아우 장사 잘 되나? 형님 같은 단골분들 덕분에 그럭저럭 입에 풀칠합니다. 추운데 여기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렇게 차를 끓이고 둘은 잡담을 하고 있는데 뉴스가 흘러나왔다. 1년 전 태영호의 선원, 즉 여성 납치 사건의 범인인 장모 씨가 의문사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아직 자세한 사인은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지난 사건이 그 와중 언론과 기자, 유튜버들은 온갖 억측을 내놓았는데 그는 죗값을 치렀다.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 아니다 인신매매단을 수사하면서 경찰들도 개입되어 추가 폭로를 막으려고 장모 씨를 사주 살해했다 등등. 그러나 이상천과 김성원은 알고 있었다. 그는 분명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의 망령에 시달려 아마 쇼크사였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흉악하고 죄를 저지른 인간 쓰레기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언젠가 다들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상천은 차를 한 모금 들이켜고 맞장구 쳤다. 맞아요. 언젠간 받겠지요. 죽어서라도. 하지만 제가 교도소에서 잠시 일하는 동안 많이 봤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진짜 반성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도 많았어요. 그러게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이 세상 꼬락서니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네. 김성원은 헛웃음을 지으며 찻잔만 응시했다.